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민현수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역시 맥주 사전으로 쭉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맥주 사전이. 그러다 보니까 뭐 질질 끄는 것보다 그냥 맥주 사전을 얘기하면서 6월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별 아닌 이별, 이버막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옛날 노래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뭐 질투나 아니면 이별하는 리별 이런 노래들이 이런 풍들이 좀 90년대 초반에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60항쟁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시대였는데 뭔가 경제적으로도 이제 괜찮아지고 조금 자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약간의 사회적으로는 낭만주의, 그다음에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여러 노래들이나 뭐 TV 프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88년 이전에 이렇게 꽉 조였던 독재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사회 분위기가 조금 좀 풀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얘기들, 그리고 자본이 점점점 사회에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개개인도 역시 이제 쓸 돈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 이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또 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나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의 80년대 초기부터 시작됐던 이제 어떤 문화적인 흐름하고 되게 비슷해지는 시기가 90년대 초반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미국은 뭐 그런 독재 시대가 없었지만 미국이 굉장히 진보적인 6, 70년대를 지나고 나서 80년대에 이제 신보수주의, 그다음에 신자유주의가 성장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그리고 영화적으로는 국수주의적인 람보나 코만도 이런 미국 우월주의, 그다음에 음악으로는 굉장히 말랑말랑하면서 그 낭만적인 음악들이, 그런 팝들이 많이 성장했던 시기가 80년대 초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돈도 많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즐길 거리들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그런 욕구들을 풀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판타지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던 시대가 80년대였는데 한국도 90년대 초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 90년대를 낭만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혼재되었지만 우리도 뭔가 즐기는, 지금은 여행도 하고 음악도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돈도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길 수 있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생소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가 축적이 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자유, 뭐 낭만 이런 것들이 점점 응축되고 나중에 폭발되기 직전에 이제 그랬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음악들을 들어보면은 되게 말랑말랑하고 듣기 편하고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그랬던 노래들이 이때의 노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요. 자, 맥주 사전 진행해 보죠. W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쓸데없는 헛소리만 하지 않으면. 위헤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헤비는 이전에도 한번 다뤘었죠. 위헤비, 스코틀랜드의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스코티시 에일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어두운색 발리 와인인 위헤비는 살짝 구운 토피 같은 몰트 캐릭터와 태운 토스트의 쓴맛의 균형감을 이루는 무지막지하게 달고 진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맥주다.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작가가 영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크래프트 맥주의 혀가 길들여진 우리에게는 이 트레디셔널한 위헤비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이게 이렇게 세다고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아메리칸 포터, 아메리칸 스타우트 정도도 이제 뭐 우리에게는 대단히 센 맥주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영국 에일을 마셨던 사람들, 특히 그쪽의 맥주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위헤비도 되게 세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코티시 에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얘기를 좀 논란이 있는 단어긴 해요. 스코티시 에일, 스카치 에일. 보통 이럴 땐 스카치 에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코티시 에일은 일반 뭐 페일에일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카치 에일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발리 와인까지 알코도수가 올라갈까요? 위헤비가? 위헤비라고 하면 알코도수가 한 6도에서 7도 사이 정도이고 몰티한, 몰트에서 올라오는 아로마, 향미 이런 것들이 중심인 맥주죠. 색깔은 어둡고요. 캐러멜 그리고 리코라이스, 감초, 그다음에 약간의 로스티드한 향미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달지도 않아요. 제가 먹어본 스카치 에일 위헤비는 그렇습니다. 특히 위 스코틀랜드 외 지역에서 양조되어 배럴 숙성된 위헤비에서는 훌륭한 와인 또는 쉐리와 같은 건과일의 캐릭터를 종종 찾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크래프트 씬을 넘어와서는 알코올 도수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럴에 숙성된 버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위헤비는 뭐 다른 발리 와인이나 뭐 그런 맥주들보다는 크래프트 씬에서는 아주 뭐 많이 다뤄지는 맥주는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죠. 위헤비는 스카치 에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에일 중에서 알코올 도수가 가장 높은 에일 이러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스비어, 바이젠 나왔네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뭐 이걸 굳이 다시 얘기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여름 맥주의 챔피언이다. 맞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기저널 유호로에 기고를 했는데 여름 맥주에 대한 기고를 좀 했거든요. 그때 바이스비어 저도 역시 다뤘습니다. 자, 바이스비어, 다른 말로 윗비어, 화이트비어는 높은 꽃병처럼 생긴 맥주잔과 탄환 모양의 맥주병이 함께 제공되어야만 제대로 된 서빙이라 할 수 있다. 그쵸? 여기 바이스비어는 맥주잔이 대단히 중요하죠. 아주 바이스비어의 정체성을 제대로 나타내주는, 바이스비어의 매력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아이코닉한 맥주잔이 바로 바이스비어 맥주잔입니다. 꽃병처럼 생겼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해서 페이스 글래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자, 바텐더는 맥주병 위로 맥주잔을 엎어두고 이를 뒤집은 다음 맥주잔이 채워짐에 따라 맥주병을 천천히 빼낼 것이다. 맥주를 거의 다 따르면 바텐더는 병 바닥에 깔린 효모 침전물을 걷어내기 위해 바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굴린 다음 모아둔 효모 침전물을 이미 생긴 헤드 위로 끝까지 따를 것이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맥주 병을 아예 잔에다 놓고서는 거꾸로 해서 밑에서부터 맥주가 쭉쭉쭉 올라오게 한 다음에 나중에 맥주병을 거기서 뺀다는 얘긴데 저는 독일에 가서 먹을 때도 그렇고 한 번도 그렇게 서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 테이블에 맥주병을 굴린 다음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밑에 있는 효모 심전물을 다시 따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쭉 다시 흔들어 주죠. 왜냐하면 바이스비어 같은 경우는 효모를 필터링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필터링 하지 않기 때문에 병맥주 같은 경우 밑에 효모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깔려있는 이제 효모들을 맥주에 따르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는 맥주병을 흔들어주는 뭐 그런 어떤 리추얼이라고 할까요? 리추얼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런 어떤 행동을 하죠. 레몬 한 조각으로 아름다운 헤드를 장식하라. 그러면 마실 준비가 끝난 것이다. 절대 아니죠. 레몬 한 조각으로 아름다운 헤드를 장식하라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 어디서 배워먹은 어디서 배워먹은 이게 바이스비어 먹는데 누가 레몬 한 조각을 위에다 올리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절대 이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하면서도 대단히 좀 그랬어요. 바이스비어는 절대 맥주병을 맥주잔에 박아놓고서는 따르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 레몬 한 조각 올리거나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래 당연히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바이스비어의 굉장히 핵심적인 매력 중에 하나가 거품인데 이 거품 위에 레몬 조각을 올려놓은 순간 거품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럼 제대로 바이스비어를 즐길 어떤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종의 무슨 뭐 바 같은데 아니면 칵테일 바 같은 데서 하는 퍼포먼스일지는 몰라도 정통적인 바이스비어는 절대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밀몰트 60에서 70%가 들어와 있는 바이스비어는 뮌헨에서 시작되었다. 바이에른에서 시작되었죠. 맥주 순수령이 존재하긴 했지만 바이스비어 양조에 밀을 사용해야 된다는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허점이 있었다. 바이스비어는 신선한 상태로 너무 차갑지 않게 서빙되어야 제일 좋다. 바이스비어는 차가운게 서빙이 되어야 됩니다. 7도 정도, 6에서 7도 정도 서빙이 되기 때문에 6에서 7도면은 차갑죠. 차가운 온도예요. 그래서 바이스비어는 오히려 높은 온도에서 서빙이 되면 바이스비어의 올바른 매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네요. 높은 밀 함량은 크림과 같은 마우스필을 느끼게 하고 아주 높은 탄산과 함께 멋지고 조밀한 머랭 같은 헤드를 만들어낸다. 맞죠? 왜냐하면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스비어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맥주죠. 뭐 밀도 거의 5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풍부한 단백질이 이 효모와 만나서 불투명함도 역시 생성하기도 하고 역시 거품, 아주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바이스비어는 옅은 시트러스 풍미와 더불어 특별한 상면 발효 효모에서 나오는 뚜렷한 정향의 풍미를 갖는다. 글쎄요, 시트러스 풍미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이스비어에서 시트러스 풍미가 난다고 하면은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오히려. 바이스비어의 핵심은 바나나죠. 바나나와 풍선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에스테르가 맞고요. 시트러스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바이스비어 양조에서 효모가 시트러스 향을 내지도 않고요. 홉을 넣지도 않습니다. 약간 만약에 시큼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 그건 살짝 안 좋은 바이스비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바나나 향, 아주 신선한 바나나 향과 정향, 이 두 개가 핵심적인 이 바이스비어의 아로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스비어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약간 잘못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번역할 때 옆에 저희가 따로 달았어요. 줄을. 여기 우리는 조금 요랑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리고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역줄을 하나 달았습니다. 자, 웨스트 코스트 IPA. 계속 스타일이 나오네요. 근데 예전에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웨스트 코스트 IPA는 자신만의 정의를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스타일이다. 스타일이 완전 됐죠. 웨스트 코스트 IPA는. 전통적인 잉글리시 IPA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른 녀석이다. 말만 IPA이고 이게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는 IPA라고 하는 것을 따르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IPA라는 또 이름이 붙기도 했고요. 정체성에 뿌리는 같지만 향미적인 방향은 완전 다르죠. 세계적인 크래프트 운동에 관해 논할 때 웨스트코스트 IPA의 탄생 이야기는 늘 중심에 있다. 그렇죠? 웨스트코스트 IPA가 이 크래프트 맥주의 전파, 아주 대단한 공헌을 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타일은 주로 캐스케이드, 센터니얼, 콜럼버스, 치눅 같은 강력한 미국 호비 펠렛이 아닌 콘의 형태로 사용되고 드라이호핑과 같은 기술들이 적용되어 복합적인 쓴맛과 다채로운 열대 과일과 꽃향을 가진다. 꼭 콘은 아니고요. 역시 펠렛 형태의 홉도 많이 쓰이죠. 그리고 웨스트코스트 IPA 같은 경우는 진짜 전통적인 혹은 캐스케이드나 센테니얼 같은 홉이죠. 시트라 이런 홉들이죠. 요즘은 좀 전통적인 웨스트코스트 IPA를 마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그 뉴잉글랜드 스타일의 IPA들이 워낙 유행이고 사람들이 좋아해서 대부분 그런 향의 계열, 열대 과일의 굉장히 중심, 오리엔티드된 어떤 그런 아로마를 만드는 IPA가 요즘은 유행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웨스트코스트 IPA 같은 경우는 쓴맛도 확실히 도드라지고요. 그 다음에 파이니한 향이 굉장히 셉니다. 파이니하고 플라워, 꽃과 같은 향들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지금과는 좀 다른 향이에요. 자몽과 파이니, 자몽과 솔향 이 두 개가 이 웨스트 코스트 IPA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향
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이제 뉴잉글랜드 스타일의 IPA와는 조금 다른 계열의 향이긴 하죠. 하지만 몰트 캐릭터가 홉과 균형을 항상 맞춰주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예, 몰트 캐릭터가 있어도 되는데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몰트 캐릭터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홉 캐릭터죠. 좀 더 강력한 홉 캐릭터를 위한 경쟁은 1990년대 중반 샌디에고의 스톤과 벨라스트 포인트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높은 알코올과 수지양, 레지너스, 극단적으로 홉이 강조된 IPA를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쉽죠. 지금 한국에 스톤의 조금 올드한 스타일들,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들이 다시 수입이 됐거든요. 그거는 기회 있을 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맥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스톤의 뭐 딜리셔스 IPA나 뭐 스톤 IPA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전통적인 IPA의 결을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블랙 IPA까지 다시 수입이 됐더라고요. 그 스톤 IPA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벨라스트 포인트 많이 아쉽죠. 뭐 스컬핀 대표적으로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IPA 선풍을 몰고 왔던 그런 맥주인데 좀 많이 안 보여서 아쉽고, 뭐 벨라스트 포인트의 스컬핀 같은 경우는 IBU가 장난 아닙니다. 뭐 적어도 60에서 70까지 올라가는, 실제 IBU가 그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옛날 IPA의 그 강력한 모습을 좀 느낄 수 있는 맥주인데 또 최근에 또 사라져서 굉장히 아쉽죠. 계속 이어보죠. 조톤 실튼 웨스트코스트 IPA는 전 세계로 수출되어 홉의 강박적인 맥주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면서 크래프트 맥주 운동을 이끌었다. 맞습니다. IPA가, 특히 웨스트코스트 IPA가 이 크래프트 맥주라고 하는 어떤 그 씬을 확장시킨, 대중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온 스타일은 맞습니다. 그럼 웨스트코스트 IPA가 있으면 이스트코스트 IPA도 있냐?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스트코스트 IPA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 쪽 IPA고, 대표적인 브루클린 IPA나 뭐 그쪽에 시카고, 옛날에 구스 IPA 같은 경우도 동부 쪽에 가까운 IPA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몰트 캐릭터가 조금 더 짙어요. 이 웨스트코스트 IPA는 이제 홉 캐릭터에 완전히 치중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이스트코스트 IPA 같은 경우는 몰트 캐릭터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홉 캐릭터가 웨스트코스트 IPA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고 계열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뭐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윗까지 하고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밀이 나왔네요. 밀 또 할 얘기 진짜 많죠. 맥주 재료로서 가장 인기 있는 밀맥주로는 독일 전통 밀맥주인 둔켈바이젠, 헤페바이젠, 바이젠북이 있고, 벨기에 맥주인 윗비어와 람빅이 있다. 그쵸? 밀이 굉장히 중요하게 50% 이상 다 들어가는 맥주들입니다. 밀은 약간 새콤하고 가벼워 청량감을 주며 보리와도 아주 잘 어울린다. 새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밀이 단백질이 많고 전분이 보리보단 좀 적어서 약간 가볍다. 가볍다라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밀이 많이 들어가면. 밀몰트는 스타일에 따라 전체 매시의 5에서 70%까지 사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독일 밀맥주에는 아이소아미լ 아세테이트라고 불리는 에스테를 만드는 에일 효모가 사용되는데, 이게 아이소아미ل 아세테이트가 아니라 바나나예요. 바나나 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주의 특징적인 바나나 풍미가 이 효모에서 나온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효모보다는 곡물에 보다 의존적인 미국 헤페바이젠은 좀 더 강조된 몰트 풍미를 보인다. 글쎄요, 미국 헤페바이젠은 몰트 풍미보다는 홉 캐릭터가 조금 더 도드라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쵸, 뭐, 그러니까 미국의 헤페바이스 비어는 아메리칸 윗비어 다 비슷하게 쓰이는데, 효모에서 올라오는 바나나 향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정향하고. 그래서 효모 향이 절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바라밀은 약간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는 독일 맥주들과 투명하지 않고 희뿌연 탁도를 보이는 벨기에 밀맥주에 사용된다. 미바라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람빅이죠. 람빅.
독일 맥주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요. 미바라밀은 람빅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이제 거기 이거 미바라밀에서 나오는 이제 전분을 야생효모나 젖산균에 주기 위한 먹이로 또 사용하는 또 그런 양조 공법들이 또 람빅에는 사용이 됩니다. 터비드 매쉬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한참 설명해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탁해 보이는 것은 밀의 높은 단백질 함량 때문이다. 그러니 초콜릿 가루도 붙일 수 있는 거품이 두터운 헤드를 기대해 보시라. 밀의 하고서는 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네. 네, 그러네요. 밀이 맥주 재료에서 이제 주재료에서 부재료로 밀려나게 된 이유는 껍질 때문이죠. 높은 단백질과 껍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백질이 이렇게 높아도 껍질이 좀 있었으면은 밀이 또 주재료로 사용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트화를 시켰을 때 몰팅을 제맥 과정 이후에 밀 메가에는 껍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우터링 시에 필요한 필터층을 형성할 수 없고 오히려 높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질퍽질퍽한 스톡 메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럼 라우터링하기가 힘들어지고 양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밀 메가가 부재료로 빠지고 보리 메가가 주재료가 된 거죠. 옛날에 고대 맥주에서는 밀과 보리가 같이 사용이 됐어요. 같이 사용이 돼서 맥주의 주재료였다가 이후에는 이제 보리 메가가 주재료로 사용이 되죠. 뭐 전분이나 아니면은 뭐 당화 효율 이런 것도 다 밀메가나 보리 메가나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껍질이 없어서 라우터링 하는데 여과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밀메가는 보리메가처럼 90% 100%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얘기를 하고 노래를 듣고 오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90년대 노래 내가 선택한 길 손성은 듣고 계십니다. 내가 선택한 길 폴리스 듣고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으시죠? 폴리스 손성훈이 불렀고요. 폴리스가 드라마예요. 드라마 주제가였어요. 94년도니까 제가 고3 때네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폴리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경찰대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 친구랑 그 수능 한 달 전에는 저희가 학교 앞에 도서관을 잡아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동부를 했었어요. 그 친구가 경찰대에 들어가서 지금은 총경이 돼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났는데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니까 멋있더라고요.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월풀이고요. 월풀 양조 과정이죠. 월풀은 이제 맥주 끓임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끓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있죠. 홉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단백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1차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순수한 또 맥즙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여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면서 정리하죠. 월풀은 맥즙을 아주 강하게 휘둘려서 한가운데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보통 끓임 단계 말미에 시행한다. 이렇게 생긴 구심력은 보다 높은 밀도가 높은 물질을 소용돌이 중심으로 잡아 당긴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상업양조에서는 이제 월풀을 할 때 펌프로 이제 밑으로 빨아당겼다가 옆에서 쏴주는 그런 소용돌이를 일으켜내고요. 구심력이 생기죠. 원심력, 구심력이 생기다 보니까 밀도가 높은 홉 찌꺼기나 뭐 단백질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 소용돌이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맥즙과 끓임조 바닥 간의 마찰력 때문에 소용돌이 밑부분에 있는 액체는 더 느리게 움직이며 최상층부 주위의 액체보다 더 낮은 압력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투룹, 저번에 말씀드렸죠? 투룹, 여러 가지 찌꺼기들, 이 맥즙 중심으로 모여 아래로 가라앉게 되며 냉각을 위해 맥즙을 칠러로 보내면 희뿌연 트립들은 끓임조에 남게 된다. 그러니까 빵 싸줘가지고 막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한 25분 정도 하게 되는데 그렇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심력, 구심력으로 인해서
이제 찌꺼기들이 가운데로 모이게 되고요. 중심에 모이게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밑에 부분이 좀 더 압력이 낮게 되기 때문에 밑에 중심, 압력이 낮은 부위를 중심으로 이제 밀도가 높은 비중이 높은 어떤 그 물질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풀을 마치게 되면 이제 천천히 돌면서 물질들이 밑에 쭉 쌓이게 되는데 일종의 산처럼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가운데에 중심을 많이 쌓였다가 밑으로 쭉 퍼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간이 좀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맥즙을 칠러로 보내서 발효조로 보내게 되는데, 근데 거의 발효조로 다 보냈을 때 보면 밑에 이렇게 수북하게 찌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홉 껍질들, 그죠? 홉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덩어리들이 뭉쳐 있어서 진득한 어떤 그런 찌꺼기들이 투릅이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기법은 홈브루잉을 포함해 모든 규모의 브루어리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사실 효과적인 월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장비는 길이가 긴 스푼이다. 홈브루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침지식 냉각기가 사용되는 소규모 홈브루잉 장비에서 긴 스푼으로 진행된 월풀은 트러블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냉각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칠러가 이렇게 구리선 빙빙빙 감은 것처럼 된 게 침지식 냉각기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냉각을 하게 되면은 냉각을 할 때 가운데를 긴 스푼으로 막 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월풀 효과도 생길 뿐만 아니라 온도도 훨씬 금방 떨어지게 되죠. 이거는 저기 상업양조에서도 마찬가지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월풀을 하게 되면 온도가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99도에서 끓던 이제 맥즙이 월풀을 통하면 80도 정도? 그 정도로 한 10도 정도 금방 떨어지는 거를 알 수 있죠.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온도가 또 금방 떨어져야지 맥즙으로 옮겼을 때 칠러가 좀 스트레스 덜 받고, 그 다음에 이후에 홉을 좀 넣기도 하는데, 홉 스탠드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홉향이 날아가지 않기도 합니다. 월풀 중요한 과정이고요. 자, 위젯이네요. 위젯. 위젯을 이렇게 길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건가? 어쨌든 위젯 한번 보죠. 오랫동안 병맥주와 캔맥주의 최종 목표는 드래프트 맥주의 특징을 재현할 수 있는가였다. 특히 바에서 따르는 맥주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기네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이것이 1960년대 후반 기네스가 드래프트 타입의 스타우트 병 또는 캔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이유였다. 그러니까 기네스가 1956년인가 58년인가 하여튼 1950년대 후반에 질소를 이용한 질소를 넣었죠. 질소를 이용한 이제 드라우트, 기네스 드라우트, 요게 대박을 쳤어요. 생맥주인데 질소를 연결을 해서, 질소가스를 연결을 해서 이산화탄소 대신에 질소가 들어간, 질소로 서빙된 기네스를 이제 출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질소 100%는 아니고요. 이산화탄소랑 질소랑 이제 혼합을 해서 한 거고, 보통 아마 이산화탄소가 3, 그 다음에 질소가 7,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대7 비율로 된 혼합가스를 통해서 기네스를 서빙을 했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나니까 이거를 캔맥주나 병맥주에서도 효과를 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명한 게 바로 이 위젯이라는 것입니다. 기네스 아이리시 드라이 스타우트 기네스 를 흔들어 보면 안에 딸랑딸랑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난관은 드래프트 시스템의 질소가스를 재현하는 일이었는데, 질소가스는 기네스 맥주의 특징적인 작은 버블, 두터운 헤드, 크림과 같은 마우스필을 선사한다. 왜냐하면 질소는 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가적인 효과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수많은 실험 끝에 마침내 기발한 해결책이 나왔다. 미세한 구멍이 많이 뚫린 특별한 플라스틱 볼을 병이나 캔 내부에 넣는 것이다. 병이나 캔을 땄을 때 생기는 급격한 압력 저하는 볼 안의 질소 거품들을 폭발하듯 분출시켜 맥주를 가득 채우고 순간적으로 풍성한 헤드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는 그런 플라스틱 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을 넣은 다음에 맥주를 봉쇄하면
닫으면 이제 질소는 아까 얘기했지만 액체에 녹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소가 그 위젯 안으로 쫙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나 캔을 딱 따면은 그 안에서 있었던 질소들이 순식간에 빵 하고 나오면서 이제 질소 가스를 투입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연구 프로젝트 결과가 비교적 평범한 이름을 갖고 있는 위젯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스타우트, 포터, 비터를 포함한 수많은 슈퍼마켓 맥주에서도 위젯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킬켄이나 스미딕스 같이 아이리쉬 에일들, 아이리쉬 레드 에일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산화탄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은 이제 위젯이 들어가게 되면서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위젯이 들어간 이 비터들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비터 자체가 탄산감이 없긴 한데 이 질소가 첨가되니까 부드러움이 너무 배가가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별로다. 하지만 다 그렇게 팔고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또한 콜로라도의 레프트 핸드 브루잉 컴퍼니에서 출시되는 밀크 스타우트, 나이트로와 같은 일부 크래프트 맥주 캔에서도 위젯이 있다. 그렇죠. 요거는 되게 유명한 맥주인데 요즘 한국에 없죠. 밀크 스타우트, 나이트로 스타우트, 질소 스타우트 맛있는데 위젯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죠. 윗비어입니다. 윗비어. 윗비어 할 얘기 많죠. 그러나 간단하게 스타일적인 특징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벨기에의 밀맥주 윗비어는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터비드 당화 방식을 전통적으로 사용한다. 여기 터비드 나왔네요. 터비드란 매쉬에 흔히 사용되지 않는 곡물을 다루는 방식으로 자연 바람으로 건조된 몰트, 미바라밀, 소량 귀리를 혼합해 매쉬를 사용한 당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 뒤에 나오네요. 여기까지 읽고 알려드릴게요. 터비드 방식의 목표는 다량의 전분성 탄수화물과 풍부하고 크림 같은 텍스처를 가진 맥즙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현재는 모든 윗비어가 꼭 이런 방식으로 양조되지는 않는다. 터비드가 뭐냐면 이제 미바라밀을 쓰는 거예요. 미바라밀이나 귀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 이제 맥즙이 나오잖아요. 당화즙이 나오는데 효소가 모든 전분을 다 분해시켜서 당으로 만들기 전, 그러니까 당화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맥즙을 한번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당화가 시작되기 전에 생긴 맥즙을 한번 꺼냅니다. 다 꺼내는 게 아니고 일부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화가 다 끝난 다음에 그걸 다시 넣는 거예요. 이게 터비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미바라 밀 같은 데서 만들어진 이제 곡물즙, 그죠? 밀리를 갈고 그 안에서 나오는 곡물즙 같은 경우는 전분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단백질도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요렇게 윗비어에서는 이제 부드러움, 약간 좀 가벼움, 이런 어떤 효과를 주고 람빅에서는 그게 나중에 야생 효모의 먹이가 됩니다. 효모의 먹이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터비드 매쉬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인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람빅에서는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워 에일이라고 불리우는 방식, 단순히 젖산균이나 야생효모를 접목시켰다고 해서 이게 람빅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전통적인 람빅은 터비드 매쉬까지 이용을 해야지만 람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터비드 매쉬라는 방식이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오래 걸려서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스타일의 또 다른 특징은 쓴맛이 나는 오렌지 껍질과 고수씨를 첨가하고 가끔은 불호에 따라 비장의 향신료를 넣는 것이다. 그렇죠? 오렌지 껍질, 오렌지 피를 넣고요. 고수씨를 첨가해서 이렇게 약간 스파이시한 향을 만들어냅니다. 향신료를 넣기도 해요. 여러 가지. 북유럽은 거의 1000년 동안 이런저런 형태의 윗비어를 양조해 왔는데 사실 윗비어는 호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첫 번째 맥주다. 그래요? 이건 몰랐네. 윗비어는 20세기 중반에 명맥이 거의 사라졌다가 호가든 맥주가 출시된 1978년이 돼서야 다시 살아났다. 아닌데 1950년대인데
그래요. 이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게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자료에서는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윗비어에다가 오렌지 필이나 이제 고수씨를 넣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 요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벨기에의 여러 이제 마을에서 만들었다가 라거의 출시로 인해서 이제 싹 사라졌죠. 그리고 요것을 다시 복원시킨 사람이 바로 호가든의 대표인 피에르 셀리스 씨였죠. 이게 1950 몇 년대로 알고 있거든요. 56년인가 54년인가 그렇습니다. 자, 호가든은 청량감이 있어 여름에 딱 어울리는 윗비어를 제대로 전 세계에 다시 알리고 있다. 알린 지 오래됐죠. 윗비어의 캐릭터로는 스파이시함을 빠뜨릴 수 없고 오렌지, 고수, 다른 향신료의 미묘한 향과 더불어 크림 같은 마우스필, 종종 살짝 보이는 신맛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을 되게 잘하는 데가 여전히 벨기에의 윗비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가든,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호가든은 부드러움이 없죠. 부드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옛날 호가든 혹은 지금 벨기에에서 만들어지는 몇몇의 윗비어들을 마셔보면 지금 한국에서 먹는 호가든과는 다른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어떤 그 텍스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구현해내는 것이 좀 전통적인 벨지안 윗비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밀을 넣고 뭐 코리안더 씨앗을 넣고 오렌지 필을 넣었다고 해서 벨지안 전통 윗비어라고 우리 부를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벨지안 윗비어, 벨지안 윗비어 스타일을 따라한 뭐 그런 스타일을 차용한 뭐 이런 맥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옛날 호가든, 그 다음에 벨기에에서 마신 진짜 전통적인 윗비어 같은 경우는 진짜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싹 나오는 아주 고급스러운 오렌지 향, 제스티 향, 뭐 그런 향들하고 또 고수씨의 그런 스파이시함이 아주 멋지게 어울려져 있죠.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윗비어를 마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윗비어를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벨지안 윗비어를 뭐 그냥 비슷하게 흉내만 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성 들여서 정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자, 워트인데요. 워트까지 하면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럼 Y로 넘어가면서 다음 시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자, 워트, 당화와 스파징을 거쳐 만들어진 단맛이나 용액으로 발효를 위해 사용된다. 뭐 다 알려드렸죠? 끓임 단계 전의 맥즙은 80에서 90%는 수분으로 나머지 20%는 당, 발효성과 비발효성 당, 그리고 단백질, 미네랄로 이루어진다. 이 호흡을 넣고 끓이는 과정과 냉각 과정, 효모를 투입하는 작업을 거칠 때까지도 여전히 맥즙이라 불린다. 그쵸? 호흡을 넣고 끓이고 난 다음에도 우린 역시 그것을 워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홉트 워트라고 부르죠. 홉이 들어간 맥즙, 이렇게 부릅니다. 맥즙은 효모가 당을 알코올로 전환시키는 과정, 즉 발효를 다 마친 후에야 맥주가 된다. 그쵸? 발효조까지 가는 여러 단계에서 맥즙을 시험해보는 것은 아마추어 브루어에게 흥미로운 실험과 같다. 특별히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도 이제 맥즙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중을 잴 때 한 번씩 맛보거든요. 그래서 혀로 느껴지는 어떤 비중의 느낌도 좀 계속 체크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비중이 1.06 아마 넘는 맥주에서는 달달함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체크해보고 또 효모를 넣기 전에 맥즙을 또 한 번 더 마셔보죠. 그래서 홉에서 들어가는 쓴맛이 나는지, 그 다음에 홉향들이 배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맥즙을 잘 만들어야 비중을 잘 내가 계획한 대로 나오게 해야 맥주가 완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다 발효제를 옮겼는데 비중이 안 나온다 맥집에, 그럼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많은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더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효모가 또 어테네이션만큼 다 발효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테네이션은 80%인데 뭐 75%는 70%의 발효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만큼 알코올 도수가 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단맛이 좀 높아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목표 비중을 1.050으로 했다. 그러면 0.5, 뭐 2, 0.53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더 양도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야 좀 안심이 돼요. 만약에 알코올이 덜 나오게 된다, 내 예상보다, 그럼 이제 멘붕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중이 덜 나오는 맥즙으로 만들어진 맥주는 소비자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낮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향이나 텍스처에서 맥주가 주는 그 맥주의 어떤 매력이나 장점이 잘 살아나질 않아요. 맥즙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들 아시는 단어라고 생각이 돼서요. 읽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이면 드디어 이 책이 끝날 것 같습니다. Y 그다음에 Z. 한 3,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좋네요. 그 다음 프로젝트는 우리 뭘로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맥주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전히 계속 이 알찐맥잡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노래는 너만을 느끼며 더 블루 노래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